오늘도 장 선생님은 불사키를 모신다. 힘드신가 보다. 딱 해. 그러고서 논두렁 조선기 딱 돌리면 끝나잖아. 논두렁 조성기 돌릴 겁니까? 여기 돌린다고 했잖아. 종자기사 실기 필답형 4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별 안전 저장 조건, 앞에서 나왔던 문제죠.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냉장고에 저장하는 요령 이런 걸 잘 숙지를 하시면 엄청 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물별 안전 저장 조건, 쌀 안전 저장 조건은 온도 15도씨, 습도 70%, 수분 함량 15에서 16%이다. 공기 조성은 산소 5에서 7%, 이산화탄소가스, 탄산가스 3에서 5%를 유지하면 더욱 안전하다. 기타 곡물, 미국에서는 1년간 안전 저장을 하기 위한 수분 함량의 최고 한도로 옥수수 수수 길이 13%, 보리는 13에서 14%, 콩은 11%를 적용한다. 5년 이상 장기 저장하려면 수분 함량 2%를 더 낮게 한다. 3번 식용 감자 및 시감자, 안전 저장 조건은 3에서 4도씨, 상대 습도는 85에서 90%, 수확 후 2주간 바람이 잘 통하는 10에서 15도씨의 서늘한 곳에서 습도는 다소 높게 유지하여 큐어링을 시킨다. 큐어링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4번 가공용 감자, 적정 온도는 10도씨이며 이보다 저온에서는 당 함량이 증가하여 품질이 낮아진다. 10도씨에서는 휴면이 빨리 타파되어 발화하므로 장기 저장은 어렵다. 5번 고구마, 안전 저장 조건은 온도 13에서 15도씨, 상대 습도는 85에서 90%이다. 단 저장 전처리로 반드시 큐어링을 해야 한다. 큐어링은 수확 직후 30에서 35도씨, 습도는 90에서 95%, 그리고 3에서 6일간 실시를 한다. 큐어링이 끝나면 13도씨에까지 방냉한 후 본저장을 한다. 고구마는 0도씨에서 21시간, 마이너스 15도씨에서 3시간은 냉동해를 입는다. 썩게 됩니다. 과실, 대부분의 과실은 0에서 4도씨, 상대 습도 80에서 85%에 저장하는 것이 알맞다. 엽 근체류, 대부분의 엽체류는 온도 0에서 4도씨, 90에서 95%에 저장하는 것이 알맞다. 8번 고춧가루, 수분 함량이 11에서 13%, 저장고의 상대 습도가 약 60%가 안전 저장 조건이다. 습도가 낮죠. 수분이 10% 이하로 건조되면 탈색되고 19% 이상 되면 갈변하기 쉽다. 색깔이 변합니다. 마늘, 상온 저장 0에서 20도씨, 상대 습도 약 70%가 알맞고 저온 저장은 3에서 5도씨, 65%가 알맞다. 단 수확 직후 마늘은 수분 함량이 약 80%라 되므로 예건 과정을 거쳐서 수분 함량을 65%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자, 10번 바나나, 열대 작물이므로 13도씨 이상 저장하며 13도씨 이하는 냉해를 입는다. 다음, 이건 종작 내부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자주 나왔던 문제죠. 양배추, 위에 게 하배축, 밑에 게 유근, 이게 하배축, 유근 뭐겠어요? 떡잎입니다. 떡잎, 자엽이라고 하죠. 이거 다 그리면서 하시면 엄청 쉬워요. 이거는 별도로 따로 한번 만들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발화 과정. 먼저 수분 흡수를 하고 저장 양분의 분해 효소 생성과 활성화를 합니다. 그 다음 저장 양분의 분해를 하고 전류 및 제압성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생장을 개시하게 됩니다. 생장의 부피가 커지니까 둘러싸고 있는 과피가 파괴되게 되겠죠. 과피 종피의 파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묘가 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서는 수분의 다소에 따라 다르지만 산소가 충분한 경우에는 유군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식물들도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물에 충분하게 되면 뿌리가 산소를 물에서 흡수하게 되는데 산소가 물에 많이 부족하게 되면 산소를 찾아서 이 잎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문제가 자주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약간 제가 변형을 할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까지 변형을 할 거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다음 6종 기본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6종의 기본 과정, 6종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떤 수량성이 높은 품종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설정하고 6종 재료 및 6종 방법을 결정합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이를 작성하게 되는데 변이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물 6종은 형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자연 변이를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변이를 작성하고 그 변이 중에서 원하는 유전자형의 개체를 선발하여 품종을 육성한다. 그 유전 변이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인공교배, 돌연변이 유별, 염색체 재조작, 유전자 전환 등이 있다. 이게 변이의 작성입니다. 변이를 작성을 하게 돼서 그 중에 자기가 육종 목표로 하는 형질의 계통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통들을 계속 육성을 해서 제가 원하는 수량성이 높은 통을 선발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산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생산성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적응하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품종 결정 및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품종을 증식을 해서 그 다음에 신품종으로 보급하게 됩니다. 다음 활력의 생화학 검정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죠.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테트라졸륨이라고 그러죠. 활력의 생화학 검정, 이번 시약에서 pH 6.5에서 7.5의 235 트리페닐 트라졸륨 크로라이드 또는 브로마이드 수용액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도는 몇 퍼센트일까요? 1.0%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0.1에서 1%라고 말들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문서에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미래 포장 검사 그리고 미래 종자 검사 규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종자 검사에 대한 문제고 포장 검사에도 문제가 나와요. 표라든지 특정병, 기타병, 기타 해초 이런 것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미래 특정병은 뭐가 있을까요? 겉간부기병, 비린간부기병입니다. 깐부기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까락이 있고 여기 보시면 까만색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은데, 그리고 기타병에는 붉은 곰팡이병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색을 띠어요. 붉은 곰팡이병은. 다음 콩에 대한 포장 검사 및 종자 검사의 검사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정병은 자주무늬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반병이고, 그리고 기타병에는 모자이크병, 미라병, 한젖병 등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겉간부기병. 겉간부기병은 이렇습니다. 속간부기병은 안에서부터 뭔가 좀 다르죠. 겉간부기병은 겉에 이렇게 깐부기균들이 있고, 속간부기병들은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형식입니다. 리흡수병, 견흑수병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비린깐부기병. 비린깐부기병은 이렇습니다. 뭔가 아까는 좀 많이 지저분한데 뭔가 비린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막 안에서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하면 뭔가 비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성흑수병이라고 합니다. 붉은 곰팡이병, 정미병이라고 하고요. 붉은 곰팡이병은 누가 봐도 이렇게 곰팡이가 붉은색으로 돼 있어요. 벼나 맹류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무늬병을 보겠습니다. 자반병이라 그러죠. 보통 콩자반 하죠.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주무늬병, 콩에 자주 발생하고요. 콩가에 자주색을 띠죠,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잎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두류 콩가에 발생이 됩니다. 다음 모자이크병. 모자이크병은 엄청 많아요. 일단 왜 모자이크냐면 잎을 보시면 우리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낍니다. 이게 바이러스인데 이게 지금 사진으로 봐서 이렇지 실제로 포장해서 보시면 아주 구별하기 쉽습니다. 모자이크병은 어떤 작물에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모자이크병이 엄청 많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 미라병. 미라병. 그냥 이렇게 뭔가 미라처럼 이렇게 변하죠. 병 이름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짓는 게 아니고 어떤 형상을 보고 이렇게 짓는 것 같더라고요. 좀 쉽게 이해가 되게끔, 판병이 되게끔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병은 여기서 끝내고 잡초로 볼까요? 기타 해초, 냉이. 우리 냉이는 알죠? 냉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기도 합니다. 새삼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콩가에 자주 발생하고 덩굴식으로 해서 타고 올라가서 이제 작물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요, 새삼은. 콩의 특정 해초입니다. 콩도 동굴식물인데 콩에 아주 치명적이죠. 독새풀은 우리 논둑에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한참 논둑에 가시면 독새풀이 이렇게 많아요. 삐쭉삐쭉하게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에요. 벽과죠. 이렇게 독새풀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직접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잠깐
다음은 삽목에 대한 문제입니다. 별거 없는데 삽목은 왜 그렇게 많아요? 용어 자체도 좀 다르고, 여기 보시면 제가 가져온 게 지금 문제가 나온 게 경지삽하고 신초삽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어떤 정의를 써라. 신초삽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죠. 경삽에 신초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삽, 줄기꽂이라고 합니다. 줄기꽂이는 연한 새순을 이용하는 신초삽, 연한 새순을 이용해서 국화 카네이션, 제라늄, 베고니아, 포인센티아, 고구마 등에 이용하는 것이 신초삽입니다. 자, 그러면 경지삽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지삽이 없죠. 숙지삽, 휴면지삽.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들고 온 게 재배학 원론에 대한 삽목 페이지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삽이라고 있죠. 지삽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당년생 초본 녹치를 5, 6월에 삽목하는 것을 녹지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 과수원에서는 묵은 가지를 삽목하는데 이를 경지삽이라고 합니다. 인가류, 횟가류, 강귤류 등에서 1년 미만의 새 가지를 삽목하는데 이를 신초삽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눈 하나만을 가진 줄기를 삽목하는데 이를 다나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 봅시다. 우리 문제에 경지삽이라고 나왔어요. 경지삽 여기 있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 과수원에서는 묵은 가지를 삽목하는데 이를 경지삽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쪽으로 돌아가서 경지삽 답은 나왔죠. 근데 왜 광통대에 원예학에는 없을까요? 용어가 다른 거죠. 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기 있죠. 이것은 경지삽은 숙지삽이랑 같은 겁니다. 용어를 하나만 외우시지 마시고 여기저기 보셔가지고 의문을 풀으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농업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영어로 해석하면 쉬운데 아직까지 잘못된 게 뭐냐면 그때의 우리 농업 용어들이 전부 다 한자 일본어였어요. 왜냐면 외국 원서를 가지고 일본에서 먼저 번역을 하고 그 일본어로 된 책을 우리나라로 들고 와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혼돈되는 단어들도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 원서를 보면 엄청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서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육종학 책 같은 경우 엄청 쉬워요. 실험 통계학 이런 책을 보면 원서를 보시면 물론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해석하다 보면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일본 책을 우리나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입니다.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지삽과 경지삽은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숙지삽, 여름이 지나 일단 생육이 중지된 약간 굳어진 상태의 가지를 잘라 이용하는 지삽, 이건 경지삽.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장미, 매실나무, 호랑, 가시나무, 은행나무, 무궁화, 철쭉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셨죠? 다음 개통 육종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배학 원론에 있는 내용을 들고 왔고요. 개통 육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통 육종은 인공 교배하여 F1을 만들고 F2부터는 매세대 개체 선발과 개통 재배 및 개통 선발을 반복하여 우량한 유전자형의 순개를 육성하는 육종 방법이다. 암과 수를 임의로 교배하는 걸 인공 교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F1이 생산되게 돼 있습니다. F2에서 유관 감별이 쉬운 질적 형질 또는 유전력이 높은 양적 현질을 집중적으로 선발합니다. F2에서 마음에 드는 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체들을 선발을 해서 다음 해에 F3 때는 일렬로 전개를 하는 것을 개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통이라 그러고 하나의 식물체를 개체라 그래요. 개체 선발, 하나의 식물체를 선발하는 것을 개체 선발, 개통 재배, 이 개체에서 나온 종자를 전개를 하는 것들이 개통입니다. 그리고 순개는 앞에서 했듯이 동형접 합재, 라지 AA냐 스몰 AA냐 조정이 된 것을 순개라고 합니다. 이 순개를 선발하는 작업이 개통 육종법입니다. 다음 신품종 보호법에 대한 균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제19조 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병시 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어려운 거 없죠. 작휴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배학 원론 책에 있고요. 작휴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번 평휴법, 채소 밭벼. 평휴법은 이랑과 고랑의 높이가 같게 하는 방식으로 건조해와 습해가 동시에 완화되며 채소 밭벼 등에 실시하고 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랑과 고랑을 알아야겠죠. 이랑이라는 것은 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 높은 곳이 이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낮은 것이 골이라고 합니다. 고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랑과 고랑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알면 이제 쉽습니다.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랑과 고랑이 없다는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채소를 심고 밭벼를 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휴립법. 이랑을 세워 고랑을 낮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휴립은 이랑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휴립 구파법.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골에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이랑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이쪽에 파종을 하는 겁니다. 고랑에 낮은 골에 파종하는 방식이다. 맹류에서는 한해 및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당연하겠죠. 이쪽에 찬바람 이런 것들이 피해가 적겠죠. 감자에서는 발화 촉진 및 배토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여기다가 감자를 심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서 이런 식으로 배토 흙을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식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배토라고 합니다. 배토가 용이하겠죠. 옆에 흙들이 많으니까. 휴파법,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랑을 세우고 이랑에 파종하는 방식. 이랑을 세우고 이랑에 파종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조와 콩은 이랑을 낮게 세우고 고구마는 이랑을 높게 한다. 이랑에 재배하면 배수, 물길, 그리고 토양 통기가 좋게 된다. 맞죠? 통기가 좋게 된다. 이해하면 편해요. 이게 외우기도 편해요. 성휴법은 이랑을 보통보다 넓게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넓게 크게 만드는 겁니다. 중부지방의 맥후작, 맥류를 재배해서 다음번에 들어가는 것들이 콩입니다. 맥후작 콩은 이랑을 1에서 2m 정도의 너비로 평평하게 만들고 이랑 위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콩을 전파합니다. 전파는 점점이 하나씩 점점이 전파합니다. 이랑과 이랑 사이는 30cm 깊은 고랑을 설치하면 파종이 편리하고 건조해 및 스패를 방지합니다. 이랑과 이랑 사이가 30cm의 깊은 고랑을 설치하고 파종이 편리하고 건조해 및 스패를 방지합니다. 맥류의 담리작 재배는 같은 모양의 이랑을 만들고 이랑 위에 산파하는데 파종 노력을 절감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재배는 내한성, 내독성, 내병성 등 큰 품종을 선택해야 안전하다. 담리작 재배라는 것은 벼를 재배하고 바로 맥류를 재배할 때 그냥 파종 노력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랑 위에 그냥 산파를 하게 됩니다. 산파라는 것은 그냥 막 뿌리는 거죠. 산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파종 노력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음 재배학 문제고 공정 육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육묘와 공장 육묘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나? 이거는 2회차인가? 그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정 육묘, 프로그 육묘의 이점. 단위 면적에서 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모든 가정이 기계화로 인건비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식묘의 크기가 작아져 기계 정식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감소한다. 모 소질, 모의 어떤 품질의 개선이 비교적 용이하다. 운반 취급이 간편하여 화물화가 용이하다. 대규모화가 가능하다. 육묘기간 단축, 주문 생산 가능, 연중 생산 횟수가 증가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규격묘의 규격 기준 제34조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표는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중 정목묘는 120 이상, 120cm 이상, 모묘의 직경은 12mm 이상입니다. 요건 cm고 요건 mm입니다. 그리고 외성 사과나무가, 외성이라는 것은 나무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야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여러 작업을 할 때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외성을 만들려고 해요. 외성 대목 작은 전목묘, 요것은 140cm 이상, 12mm 이상, 분두 안종병, 뿌리 혹병이라고 합니다. 뿌리 쪽에 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뿌리 혹병, 근두 암종병이라고 합니다. 두 개 다 표현은 다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중 정목묘는 120cm, 12mm, 그리고 외성 대목 작은 정목묘는 140cm, 그리고 12mm 이상입니다. 이거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자 건전도 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옆에 축가는 뿌리 썩은 병, 시험 시료는 첫잎, 그리고 방법에는 샬레, 우리 페트리디시라 그러죠. 샬레에 여과지를 깝니다. 필터 페이퍼를 깔죠. 여과지를 3장씩 깔고 5ml의 2,4-D의 소듐염 0.2%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5ml 0.2% 용액을 떨어뜨려 종자 발화를 억제시킨다. 그리고 여분의 포디액을 버리고 종자를 무균수로 씻은 다음 샬레에 50개씩 시상한다. 50개씩. 배양 첫잎이니까 몇 개가 나오겠어요? 20개 나오겠죠. 20개의 샬레를 가지고
그리고 명기 밝은 조명에서 12시간, 그리고 암기 12시간씩 20도씨에서 11일간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 6일 후에 25배의 배율 하에서 종자 및 대지 표면에서 엉성하게 자라는 은백색의 분사와 포말링검의 분포자기의 원기가 있는가를 살핀다. 저도 자세히 몰라서 포말링감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줄기와 잎에 반점이 있고 난형 내지 평형하며 처음에는 황록색, 나중에는 황해색, 마지막은 회색, 한몰 보라색의 검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점 내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포말링감이라고 하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분포자기 불안정 균류에서 분생포자를 생성하는 플라스크 모형의 자실체. 분생포자가 뭘까요? 분생포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분생포자는 대기균사체로 생장하는 진균이 다른 위치로 이동 번식을 위하여 생성하는 무성생식 포자의 일종입니다. 용어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분생포자의 원기가 있는가를 살핀다. 11일 후에는 2차 검사를 하여 감염된 종자상의 분포자기와 감염 종자 부근의 여과지를 관찰한다. 포말링감의 분포자기가 발달하고 있는 종자를 감염된 것으로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문제가 아니고 요게 문제입니다. 0.2% 소듐염 0.2% 용액을 떨어뜨려서 종자 발화를 억제시킨다. 요게 답입니다. 다음 신품종보호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107조 품종 명칭 등록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명칭은 품종 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 없는 요건을 써라는 것입니다. 요게 보시면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10가지의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몇 개가 나올지 모릅니다. 보통 3개에서 한 5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로만 표기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 명칭. 이건 쉽죠. 숫자로만 포함하면 안 되고. 2번,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 수량성, 생산 시기, 생산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사용 시기로만 표시한 품종 명칭. 예를 들어서 4월 21일 이런 식의 품종 명칭, 수확량 600kg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3번,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에 다른 품종의 품종 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 명칭, 다른 품종 명칭과 비슷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번,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 명칭.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 명칭. 그리고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 명칭.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 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명칭들, 박지성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승낙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 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 명칭은 안 됩니다. 품종 명칭의 등록 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 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 명칭. 그러니까 먼저 상표를 등록할 경우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10번, 품종 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의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 명칭, 족같은 옥수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포장 검사 및 종자 검사 규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문제는 종자 검사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번은 포장 검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에 대한 포장 검사 규격에 대한 문제인데, 이 빨간색으로 있는 것들이 빈칸 채우기로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외우시면 되고, 특정 해초, 피, 특정병, 키다리병, 선충신고병, 이거 저번에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도열병, 뼈깨시무늬병, 흰입 입마른병, 입진무늬 마른병, 줄무늬 입마른병, 오갈병, 이상누른병 및 세균성 알마른병, 이거 전부 다 저번 시간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종자 생산 체계가 있는데, 종가가 생산하는 거는 기본식물이라고 합니다. 기본식물에서 이 품종 좋아 생산되는 것을 원종이라고 합니다. 이
이 식물 좋아, 보급해야겠어. 그러면 각도 기술원에서 생산하는 원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을 해서 원종이 됩니다. 요거는 각도의 원존장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급종, 농민들에게 보급할 보급종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뭐 농협이라든지 민간 종자 생산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일 위에 게 원본종, 그다음에 원종포입니다. 당연히 원본종의 순도가 높은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최종포는 약간씩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 특정 S초는 아예 없어야 돼요. 원본종에서 특정병들은 이것도 거의 없어야 되죠. 다음 종자 모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번에 방추형, 난형 뭐 이런 걸 설명했죠. 이번에는 이 종자들 중에 고추, 양파, 보리, 파, 무, 모시볼, 레드클로버 중에 난형, 계란형의 종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그림들이 주어지지 않겠죠. 다 숙지를 하시고 가셔야죠. 자, 난형, 고추 동그랗습니다. 양파 아니죠. 방패형이죠. 보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마름모꼴로 돼 있죠. 마름모꼴로 돼 있으면 방추형입니다. 파도 아니죠. 파도 아니에요. 무 난형입니다. 고추 난형. 그리고 모시풀, 이것도 마름모꼴로 돼 있죠. 방추형입니다. 레드클로버도 난형입니다. 다음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 4편 해봤는데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용어 같은 걸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5편에서 뵙겠습니다.